회장님! 회장님! 밤 11시 한 그룹의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청소를 하던 75살 할머니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비켜주세요. 청소부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침통을 꺼내 회장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멈추세요! 비서가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를 막으려고 한 순간 회장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을 살린 할머니에게 돌아온 건 고소장이었습니다. 과연 이 청소부 할머니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한신그룹 본사 건물은 낮의 분주함을 벗어던지고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4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은 서울 도심의 야경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방영자는 1층 로비에서 청소도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75살. 허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펴지지 않았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걸레를 접는 모양새, 청소용품을 정리하는 순서까지 모든 동작에는 오랜 숙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모님, 오늘도 회장실 쪽 맡으실 거예요? 젊은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야지요. 거기가 제일 조용하니까요. 영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4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는 아직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요. 하지만 영자에게 그 불빛들은 이미 먼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40층은 특별히 더 조용했어요. 두꺼운 카펫이 발소리를 삼켜버렸고 간접 조명만이 은은하게 복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쑤셨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며 익숙해진 통증이었습니다. 회장실 앞에 멈춰선 영자는 출입카드를 찍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커다란 책상, 가죽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이곳은 한신그룹 한태준 회장의 공간이었지요. 영자는 창문 쪽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닦으며 그녀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손. 하지만 여전히 떨리지 않는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그녀는 한때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30년 전 청와대 귀빈 전담 한의사로 일하던 시절의 일이지요. 영자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에는 최고급 침 세트가 들려 있었어요. 대통령부터 각국 정상들까지 그녀의 침수를 믿고 찾아왔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신의 손이라고 불렀지요.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영자는 청소를 멈추고 잠시 책상 앞에 섰습니다. 작업복 주머니 속 작은 상자가 손에 닿았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작은 침 케이스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닳고 낡았지만 여전히 단단했어요. 영자는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은빛 침들이 반짝였지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빛을 잃지 않은 침들이었습니다. 이것만은 버릴 수가 없더군요. 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어요. 30년 전, 영자는 청와대에서 고위 인사의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의료 기록 조작, 불법 약물 처방. 그녀는 양심을 따라 내부 고발을 선택했지요.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권력은
그녀를 거짓 고발자로 몰아갔어요. 한의사 면허는 정지되었고 30년 쌓아온 명예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언론은 돌변했지요. 신의 손은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영자의 남편은 그녀를 끝까지 믿었어요.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남편만은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비난과 협박, 생계의 어려움이 남편의 심장을 무너뜨렸지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나약해서.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영자는 침 케이스를 다시 닫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에 눈물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이후 영자는 세상과 연을 끊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숨었어요. 이름도 경력도 과거도 모두 버렸습니다. 그렇게 영자는 야간 청소부가 되었지요. 밤에만 일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낮 동안 분주하게 오가는 직원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영자는 자신의 죄를 씻어내듯 청소를 했어요. 저는 사람을 살리려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영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의를 선택한 대가가 남편의 목숨이었다면 과연 그 선택이 옳았을까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영자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청소를 마친 영자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한신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었어요. 창립자부터 현재 회장까지 3대에 걸친 경영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 앞에서였어요. 그곳에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신그룹 선대 회장 한태준의 아버지였지요.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얼굴, 30년 전 자신을 무너뜨린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고위 인사의 비리를 덮기 위해 영자를 희생양으로 만든 사람이었지요.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었군요. 영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기묘했어요.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사람의 아들이 세운 회사에서 그녀는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복수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영자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는군요. 영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에게 하루하루는 그저 견뎌내야 할 시간이었어요. 특별한 기쁨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쉬고 일하고 잠들고 다시 깨어나는 것의 반복이었지요. 하지만 영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이 다시 한번 그녀를 부르려 한다는 것을. 30년 전 빼앗긴 모든 것들이 곧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회장실 책상 위에는 중요한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의 내일 일정표였어요.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 그리고 그 회의 중에 벌어질 일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1층에 내려와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사물함에 넣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작은 침 케이스만은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지요. 이모님, 수고하셨어요.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영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영자는 외투깃을 여미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10분 거리였지요.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75살 할머니의 구분 등 30년 전 신의 손이라 불렸던 사람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그 손이 다시 한번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었지요. 다음 날 밤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니, 조금 달랐지요. 40층 회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엔 어두웠을 텐데 오늘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사람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였지요. 나중에 청소해야겠군요.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크윽! 둔탁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이어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다급한 외침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영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75살 할머니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회장실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지요. 119에 연락했습니다. 비서실장 김동혁이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버티세요. 하지만 회장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30년 경력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 상태로 5분을 버티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10분. 시간이 없었지요. 영자의 손이 작업복 주머니로 갔습니다. 작은 침 케이스를 꺼냈어요. 그리고 회장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청소부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것에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김동혁이 말을 걸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이미 케이스를 열고 침을 꺼내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30년 전 청와대에서 귀빈들을 치료하던 그 손이었지요. 비켜주세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왼쪽 손목을 잡았어요. 손목 안쪽, 손목 주름에서 위로 약간 올라간 지점. 내관혈이었습니다. 영자의 손가락이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지요. 첫 번째 침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당신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침을 꺼냈습니다. 회장의 왼쪽 겨드랑이 중앙. 극천혈이었지요.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자극하는 급소였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동혁이 영자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놔두세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의 장남 한준호였습니다. 그는 영자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전무님, 저 사람은 청소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분은 전문가입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자의 손에서는 30년 경력이 빛나고 있었어요. 혈자리를 찾는 정확성, 침을 놓는 깊이와 각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세 번째 침이 인중에 들어갔습니다. 코 아래, 윗입술 위의 홍. 의식 회복의 급소였지요. 영자는
세 개의 침을 정확하게 자극했습니다. 30년 전 그녀를 신의 손이라 부르게 만든 그 손길이었어요. 5분 내 구급차가 도착하면 살 수 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 안이 순간 고요해졌어요. 모두가 쓰러진 회장과 청소부 할머니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지요. 1분이 지났습니다. 회장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파랗게 질렸던 입술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회장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3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장이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눈을 뜨려 애쓰고 있었어요. 영자는 침을 그대로 둔 채 회장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한태준 회장의 둘째 부인 조미라였습니다. 38살의 그녀는 전직 배우답게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놀라움이 아닌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망.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미라의 눈빛에는 남편이 살아난 것에 대한 안도가 아니라 무언가 계획이 어긋난 듯한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미라는 재빨리 표정을 바꿔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자는 그 표정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권력의 이면을 본 사람의 눈은 쉽게 속지 않았지요. 저 여자는 회장이 죽기를 바랐군요. 영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달려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침을 빼고 물러섰지요. 환자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네요. 응급처치를 누가 하셨습니까? 구조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영자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침술이시네요. 정확한 판단이셨습니다. 이 정도 응급처치가 아니었다면 위험했을 겁니다. 구조사는 전문가답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회장을 들것에 옮기며 물었습니다. 혹시 한의사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조금 아는 정도입니다. 영자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회장이 들것에 실려 나가는 동안 영자는 조용히 침 케이스를 닫았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지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준호가 다가와 깊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함이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하러 온 사람일 뿐입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미라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함부로 의료 행위를 했네요. 이건 불법 아닌가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미라를 바라보았어요.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30년 전 권력에 짓밟혔던 기억이 영자의 가슴을 찔렀지요. 또 시작이구나.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구한 사람 때문에 다시 한번 고통받게 될 것 같았어요. 30년 전 남편을 잃었던 그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구급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실은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영자는 침 케이스를 꼭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눈빛으로 영자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쓰러진 다음 날 아침, 방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밤이었어요. 어젯밤 일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회장을 살린 것, 그리고 조미라의 차가운 눈빛. 괜찮을 거야. 그냥 조용히 지내면 돼. 영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30년 전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시작되었지요. 작은 불안감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오후 3시, 영자는 한신그룹 본사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직원용 출입구로 들어가려는데 경비실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이모님, 잠깐만요. 낯선 경비원이었습니다. 총무팀에서 찾으신대요. 2층 총무팀 사무실로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총무팀이요? 영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3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불려간 적이 없었거든요. 불안감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2층 총무팀 사무실. 영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 뒤에 앉은 여자가 그녀를 보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름표에는 총무팀장 최영숙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박영자 씨 맞으시죠?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영숙은 파일을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회장님이 쓰러지셨을 때 당신이 응급처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격증이 있습니까?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의사 면허는 30년 전에 정지당했어요. 지금은 아무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지요. 없으시군요. 영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지만 저는 사람을 살리려 변명은 됐습니다. 영숙은 손을 들어 영자의 말을 막았어요.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 정지입니다. 집에 가서 연락 기다리세요. 영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선의로 한 일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지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청소부래. 진짜? 회장님한테 함부로 침을 놨다던. 무섭지 않아? 자격도 없으면서. 청소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자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자는 시선을 피해 빠르게 걸었지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자 씨죠? 저는 한신일보 기자인데요.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어제 회장님께 무면허 시술을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자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언론까지 알게 된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영자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켜지도 핸드폰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신그룹 본사. 전무이사 강민수의 사무실에는 여러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조미라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후반의 강민수는 미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사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무님. 미라는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청소부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제기하겠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회장이 살아난 것은 예상 밖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지요. 그 할머니. 내 표정을 봤어.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쓰러졌을 때 자신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던 것을, 그 순간을 청소부 할머니가 똑똑히 목격했다는 것을. 미라는 영자의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알고 있어. 내가 남편이 죽기를 바랐다는 걸. 등골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증인이었어요. 나중에 회장이 깨어나서 저 할머니와 대화라도 하게 되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경영권 찬탈 계획도 상속 재산도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지요. 먼저 없애야 해. 아무도 믿지 못할 범죄자로 만들어버려야 해. 그래야 나중에 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미라는 최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총무팀장님, 저 여자 신상을 철저히 파세요. 과거에 뭘 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전부 다요. 이미 사설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영숙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틀 안에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잘하셨어요. 미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30 초반의 비서실 대리 박진수였습니다. 그는 미라에게 태블릿을 건넸지요. 사모님 올렸습니다. 뭘요? SNS예요. 진수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신그룹 회장, 청소부에게 습격당해. 내용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쓰러진 것은 맞지만 마치 영자가 공격한 것처럼 쓰여 있었어요. 침으로 찔렀다는 표현도 있었지요. 잘했어요. 미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사기꾼, 범죄자. 그렇게 낙인 찍히는 거죠. 그럼 증인으로서의 가치도 사라지는 거예요. 미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미라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는 이제 끝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핸드폰을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기꾼은 감옥에 가야 해요. 영자는 손을 떨며 다른 문자를 열었습니다. 무자격 돌팔이 할머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나하나 열어볼수록 악의에 찬 문자들이 쏟아졌어요.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자의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영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언론의 공격,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남편의 죽음.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작업복이 걸린 옷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이 되어버렸어요. 3년 동안 조용히 살아온 일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조미라와 그 측근들의 칼날이 이제 막 그녀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다른 모르는 번호였어요. 영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멈추지 않았지요. 밖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박영자의 하루는 어둠 속으로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박영자는 작은 원룸에 갇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문자와 전화는 계속 쏟아졌고, 한 번은 집 앞에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영자는 불을 끄고 숨죽이며 지냈어요. 이러다 끝나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지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는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지요. 박영자 씨 계시죠? 경찰입니다. 영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영자 씨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출석 요구서입니다. 업무방해 및 무자격 의료행위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사흘 후 오전 10시까지 강남경찰서로 출석하세요. 경찰관은 차갑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서류에는 고소인 한신그룹 전무이사 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해 못하신 부분 있으시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영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고소. 경찰 조사. 30년 전에도 그랬었지요. 결국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신그룹 본사. 최영숙은 조미라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사모님 나왔습니다. 뭐가요? 미라는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박영자의 과거요. 영숙은 보고서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펼쳐보았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사실입니다. 30년 전 청와대 귀빈 전담 한의사였답니다. 영숙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고위 인사비리를 내부 고발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몰렸어요. 면허 정지당하고 모든 걸 잃었죠. 남편도 그 충격으로 사망했고요. 미라는 보고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30년 전 신문 기사들이 복사되어 있었어요. 신의 손, 거짓말의 대가, 청와대 한의사, 무고죄 혐의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완벽하네요. 미라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전과자는 아니지만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거죠. 이거면 충분해요. 언론에 흘릴까요? 당연하죠. 미라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30년 전 스캔들의 주인공, 청소부로 숨어 살다 또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기사 나가게 하세요. 저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끝이에요.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남편이 깨어나기 전에 저 할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그래야 나중에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화면에 자신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한신그룹 회장 응급처치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던 박영자 씨가 30년 전에도 유사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에는 30년 전 신문 기사들이 나왔어요.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지요. 당시 청와대 한의사였던 박 씨는 고위 인사를 무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결국 한의사 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행적이 묘연하던 박 씨가 청소부로 일하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영자는 TV를 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지요. 자신의 과거가 30년 동안 숨겨왔던 상처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영자는 받았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자 씨죠? 한신타임스 기자입니다. 30년 전 일에 대해 영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울렸어요. 다른 번호였습니다. 또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지요. 결국 영자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어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남편은 말했었어요. 여보, 그냥 모른 척 합시다.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영자는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지요. 이번에도 똑같구나. 사람을 살렸는데 또 죄인이 되는구나. 같은 시각, 병원. 한준호는 아버지의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입구를 경비원이 막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사모님 지시입니다. 내 아버지인데 왜 못 들어갑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계모 조미라가 병원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버지, 저 할머니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뉴스를 봤어요. 방영자의 과거가 드러났고 언론은 그녀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지요. 그날 밤 할머니의 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아버지가 깨어나시기 전에 할머니가 무너지면 그때는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준호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할머니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에게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한신그룹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해고 통지서. 영자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귀하는 2024년 11월 27일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합니다. 사유 무자격 의료행위 및 회사 명예 실추. 영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해고, 고소, 언론의 공격.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조용히 살아온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영자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침 케이스가 있었어요. 30년을 함께한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영자는 케이스를 꺼내 손에 쥐었지요. 이것 때문에 또 모든 걸 잃는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남편이 죽은 후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영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었지요. 미안해요, 여보. 제가 또 잘못했어요. 영자는 작은 침 케이스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겨울비였습니다. 영자의 세상도 그렇게 차갑게 얼어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영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폭풍이 곧 그녀를 덮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사흘 후 강남경찰서. 방영자는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2명의 형사가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지요. 방영자 씨, 2024년 11월 24일 한신그룹 본사에서 한태준 회장에게 침술 행위를 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한의사 면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영자의 과거 기록이 거기 다 나와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일까지 모두요. 30년 전에도 비슷한 일로 문제가 있었네요.
무고죄 혐의로 조사받으셨고, 그때는 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3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왜 하셨습니까? 자격도 없으면서. 형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변명이 됩니까?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회장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는지, 영자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영자 씨, 30년 전 일에 대해 할 말씀 있으십니까? 회장님을 정말 살리려고 하신 겁니까? 또다시 무고를 하시는 건 아닙니까? 영자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따라왔어요. 카메라는 계속 그녀를 쫓아왔습니다. 영자는 거의 뛰다시피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지요. 지하철 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구석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옆자리 젊은 여자가 핸드폰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거 봐. 그 청소부 할머니 사진 떴어. 진짜? 어디? 영자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우편함에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열어보았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기꾼은 이 세상에 있을 자격이 없다. 다른 편지도 열어봤습니다. 무자격 돌팔이 할머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영자는 편지들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지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켜자마자 알림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어요. SNS, 이메일, 문자. 모두 악의로 가득 찬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사기꾼 할머니 감옥 가라. 30년 전에도 거짓말쟁이였잖아. 회장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영자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벽에 부딪혀 떨어진 핸드폰. 하지만 알림음은 계속 울렸지요. 같은 시각 한신그룹 본사. 박진수는 조미라에게 태블릿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사모님, 편집 완료했습니다. 영상은 교묘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회장이 쓰러지는 장면, 그리고 영자가 침을 꺼내 찌르는 장면. 하지만 회장이 의식을 되찾는 부분은 잘려나갔어요. 마치 영자가 회장을 공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벽하네요. 미라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거 언론에 흘리세요.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퍼뜨리고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박영자가 무너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계획대로였지요. 이제 곧 남편도 깨어날 거야. 그 전에 저 할머니를 완전히 없애야 해. 그날 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 여보, 미안해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정의를 선택한 대가로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죄인이 되었어요. 선의가 악의로 왜곡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30년 전과 똑같았지요.
영자는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작은 침 케이스가 있었어요. 영자는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은빛 침들이 반짝였지요. 이것만 없었다면.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침이 없었다면 회장을 살리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침이 없었다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도망칠까?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어디론가 떠나버리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버리고 숨는 것이지요. 영자는 케이스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면 되었어요. 다른 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리면 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문득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하게 쓰러져 있던 모습, 그리고 의식을 되찾았을 때의 모습. 영자의 침술이 그 사람을 살렸어요.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틀리지 않았어.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녀를 죄인으로 만들어도 자신이 한 일은 옳았어요. 사람을 살린 것, 그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침 케이스를 다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아직은 도망칠 수 없어.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도망치면 또다시 후회할 것 같았어요. 남편처럼 자신을 믿어준 사람을 또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한준호는 아버지의 병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미라의 방해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도와야 해.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뉴스를 봤어요. 할머니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기자들에게 쫓기는 모습. 그것을 보며 준호는 분노했지요. 계모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깨어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기계음이 바뀌는 소리. 준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신음소리였어요. 준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고 있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 영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요. 비록 세상이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어도 끝까지 서 있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버텨보자. 영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에는 남편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지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한준호는 아버지의 병실 앞 복도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밤새 지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새벽 5시 병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물.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병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으려 했지만 준호는 밀치고 들어갔지요. 아버지. 한태준 회장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지요.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준호야. 태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나를 누가 살렸니? 할머니가 살리셨어요. 청소부로 일하시는 할머니께서 응급처치를 해주셨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니?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할머니가 지금 큰일 났어요. 준호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조미라의 음모, 고소, 언론의 공격, 과거 폭로. 모든 것을 말했지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의식이 없는 동안 그런 일이 계모가 꾸민 겁니다. 할머니를 범죄자로 만들려고요. 태준은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그분을 모셔와라. 네. 그분을 병원으로 모셔오라고. 내가 직접 만나야겠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오전 10시. 박영자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간밤에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떨리는 몸으로 문을 열자 한준호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누구세요? 영자는 준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쓰러진 날 잠깐 본 것이 전부였거든요. 저는 한태준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께서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할머니,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그리고 할머니를 찾으십니다.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영자는 망설였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또다시 무언가가 잘못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진실했지요. 아버지가 할머니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영자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의 침 케이스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왜인지 가져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 도착. 영자는 준호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영자는 뉴스에 나온 얼굴이었으니까요. 중환자실 앞.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한태준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태준은 영자를 보자 천천히 손짓했지요. 가까이 오십시오. 영자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태준은 영자를 자세히 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구분 등 거친 손. 하지만 그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절 살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자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영자의 손을 보았어요. 그리고 물었지요. 혹시 침수를 하셨습니까? 네.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침을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영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검은 가죽 케이스였어요. 닳고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태준은 그 케이스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그 케이스. 영자는 케이스를 열었어요. 은빛 침들이 반짝였습니다. 태준은 침들을 보며 숨을 멈췄지요. 혹시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30년 전 청와대에 계셨던 박영자 선생님이십니까?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3년 동안 숨겨왔던 정체를. 태준은 영자의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였어요. 맞으시군요. 태준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준호가 부축했지요. 그리고 태준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영자는 놀랐습니다. 재벌 회장이 청소부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저희 아버님이.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선생님께 큰 죄를 지었다고, 평생 후회하며 사셨다고요. 영자의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버님은 당시 고위 인사의 친구셨습니다. 그분의 비리를 덮기 위해 선생님을 희생양으로 만드는데 가담하셨어요.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이었어요. 누가, 왜 자신을 무너뜨렸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임종 전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선생님을 꼭 찾아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지만 선생님의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태주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제 자신의 이름으로 사죄드립니다. 영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기를, 누군가 사과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왔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태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받으신 모든 고통, 이번에는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조미라와 그 측근들이 저지른 일 모두 밝혀내겠습니다. 태주는 준호를 보았어요. 준호야, 법무팀에 연락해라. 그리고 이사회 긴급 소집이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즉시 전화를 꺼냈습니다. 태주는 다시 영자를 보았어요. 선생님, 제가 깨어난 건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억눌렀던 슬픔, 분노,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조미라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영자를 보자 얼굴이 굳었지요. 여보, 이게 무슨... 미라 씨.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 다 알고 있소.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법무팀에서 조사 중이요. CCTV 조작, 언론 플레이, 고소 사주. 증거는 충분하오. 미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이었어요. 회장이 너무 빨리 깨어났고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다루겠소. 나가보시오. 태준의 명령에 미라는 돌아섰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병실을 나가는 뒷모습.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긴 어둠이 지나가고 드디어 빛이 찾아왔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고 사과해주고 지켜주겠다고 말해주었어요. 영자는 작은 침 케이스를 꼭 쥐었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오랜 고통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틀 후, 한신그룹 본사 이사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20명의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긴급 소집의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한태준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한준호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지요. 회장의 옆자리에는 박영자가 앉았습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어요. 청소부 할머니가 이사회에 앉아 있다니. 하지만 태준은 차분하게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급히 소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진 날부터 지금까지 회사 내부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태준은 준호에게 눈짓했습니다. 준호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원본 CCTV입니다. 영상에는 회장이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자가 침술로 응급처치하는 장면, 회장이 의식을 되찾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준호가 다른 영상을 띄웠습니다.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이었어요. 회장이 의식을 되찾는 부분이 잘려나가고 마치 영자가 회장을 공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조작된 영상을 언론과 온라인에 유포한 사람은 박진수 대리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조미라와 강민수의 메시지 기록, 최영숙이 사설탐정을 고용한 증거, 박진수가 SNS에 올린 왜곡 글들. 그리고 이것은 준호가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조미라 씨와 강민수 전무의 재산 횡령 증거입니다. 지난 3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경영권 찬탈을 계획했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거렸어요. 문이 열리고 조미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어요. 강민수, 최영숙도 함께 있었습니다. 미라 씨, 태준이 차갑게 불렀습니다. 변명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미라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지요. 회장님, 저는 됐습니다. 태준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을 구합니다. 조미라 씨와의 혼인 무효, 강민수 전무 즉시 해고, 최영숙 팀장 해고, 박진수 대리 해고, 그리고 이들 모두 형사고발. 찬성하시는 분? 모든 이사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미라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강민수와 최영숙도 창백한 얼굴이었지요. 경비, 이 사람들을 밖으로 안내하시오. 태준의 명령에 경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마지막으로 영자를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닙니다. 영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강민수, 최영숙, 박진수도 함께요.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은 영자를 바라보았어요. 이사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자 선생님입니다. 30년 전 청와대 귀빈 전담 한의사셨고 제 목숨의 은인이십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30년 만에 받는 박수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그리고 태준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께 공식 사과드립니다. 30년 전 저희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이 받으신 부당한 대우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태준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영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습니다, 회장님.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신그룹 법무팀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영자의 결백과 조미라, 일당의 범죄 사실이 담긴 성명이었어요.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녁 뉴스는 일제히 이 소식을 다뤘어요. 한신그룹 회장 부인의 충격적인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범죄자로 몰아간 사건의 전말을 취재했습니다. 화면에는 원본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영자가 정확한 침술로 회장을 살리는 장면이었어요.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지요. 박영자 씨는
30년 전 청와대 귀빈 전담 한의사였으며 당시 고위 인사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몰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영자는 TV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여사님, 저는 한국한의사협회 회장입니다. 네. 30년 전 일에 대해 공식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의 면허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면허. 30년 동안 빼앗겼던 자격이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영자는 겨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영자는 한신그룹 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초대받은 손님이었지요. 1층 로비. 경비원이 영자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박 여사님, 오셨군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청소 카트를 밀며 올라갔던 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회장실. 태주는 영자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준호도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준호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태주는 직접 차를 따라주었어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선생님, 한신그룹 의료재단 고문을 맡아주시겠습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젊은 한의사들을 가르치고 무료 진료 봉사도 하시면서요. 선생님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의사로 돌아가는 것. 30년 만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환자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었지요. 제 손은 이제 치료가 아닌 가르침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영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맡겠습니다. 태준과 준호는 기뻐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영자는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빛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할머니를 평생 은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마. 영자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혼자였던 영자에게 이제 기댈 곳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남편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묘지였어요. 영자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영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믿어줬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정의를 선택한 제가 틀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빛을 보았어요. 영자는 작은 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케이스였어요. 이제는 후배들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해요. 가르치는 일을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영자는 일어서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저 이제 괜찮아요. 당신도 편히 쉬세요. 영자는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3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한신그룹 의료재단 강의실에는 젊은 한의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명 남짓 되는 수강생들이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탁 앞에 박영자가 서 있었습니다. 75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영자는 칠판에 혈자리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혈자리 파악이지요. 학생들이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손을 보여주었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떨리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30년 전에는 귀빈들을 치료했습니다. 6개월 전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지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손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이 늙지 않으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의를 마쳤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젊은 한의사가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30 초반의 여자였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30년 동안 어떻게 버티셨어요? 모든 걸 잃고도 다시 일어서셨잖아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버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을 뿐이지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막연하게 믿으면서요. 젊은 한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좋은 한의사가 될 거예요. 영자는 따뜻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후 2시, 영자는 의료재단 무료진료소로 갔습니다. 매주 이틀은 무료 진료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기실에는 노인들이 많았어요. 다음 분 들어오세요. 영자는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팔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맥을 짚고 혈자리를 확인했지요. 허리 3번과 4번 사이가 문제네요. 침을 놓아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영자는 정확하게 침을 놓았습니다. 30년의 경력이 녹아있는 손길이었어요. 환자는 시술이 끝나자 허리를 펴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머, 정말 좋아졌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좋았어요.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영자가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저녁 6시, 영자는 의료재단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한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일주일에 2~3번은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재미있었어. 준호는 영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목적지는 준호의 집이었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요. 그래, 고맙구나. 준호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거실에는 영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의료재단 개원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영자를 큰 은인이자 인생의 스승으로 여기고 있었지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앞만 보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제게는 할머니가 인생의 스승이세요. 할머니의 삶을 보며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영자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가족의 따뜻함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만나고 다시 느꼈습니다. 영자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좋은 아들이야.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30년 동안 혼자였던 영자에게 이제 의지할 곳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주말, 영자는 한의사협회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한의사들이 100명도 넘었어요. 영자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30년 전의 일, 모든 것을 잃은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저는 30년 동안 침 케이스 하나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영자는 작은 검은 케이스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 안에는 침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이상의 의미였어요. 저의 정체성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한의사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모두 그런 한의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강이 끝난 후 한 젊은 한의사가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막 개원한 신입입니다. 선생님처럼 훌륭한 한의사가 되고 싶어요. 영자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실한 눈빛이었어요. 영자는 자신의 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릴게요. 젊은 한의사는 놀랐습니다. 이건 선생님의, 이제 제게는 필요 없어요. 가르치는 것이 제 일이니까요. 영자는 케이스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침으로 많은 사람을 치료하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세요. 젊은 한의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꼭 잘 쓰겠습니다.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침 케이스.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난 것이었어요. 영자는 홀가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의료재단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였습니다. 농촌 지역 무료 진료 사업. 영자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시골 노인들을 위한 순회 진료 계획이었어요. 젊은 한의사들과 함께 전국을 다니며 무료로 치료하는 것이지요. 이거 좋은데.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지요. 영자는 계획서에 사인했습니다. 내년 봄부터 시작하자.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직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75살.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였어요. 하지만 영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빼앗겼던 시간을 되찾은 것이었지요. 영자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어요.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무료 진료소 개원식 사진, 특강 사진들. 참 많이 변했구나. 영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준호가 차를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태워드릴게요. 내가 왜 또 왔어? 집에 가라고 했잖아. 할머니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영자는 웃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준호는 운전을 시작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평화였어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일, 새로운 꿈. 모든 것이 영자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 내년 봄 농촌 순회 진료 때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너는 회사 일이 바쁘잖아. 주말에라도 합류하고 싶어요. 할머니 곁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영자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겠지요. 기쁨도 슬픔도 희망도. 할머니, 저 앞으로도 계속 할머니를 찾아뵐게요. 그래, 자주 오렴. 할머니는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영자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준호라는 든든한 가족이 생겼고 가르칠 제자들이 있었으며 함께 꿈을 꿀 동료들이 있었지요. 준호야. 네, 할머니.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가 아버지를 살려주셨으니까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자도 그 중 하나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서 사는 것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으로서요. 영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사람을 구하는 손은 결국 빛을 본다. 그리고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75살의 미소.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는 미소였지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영자의 마음은 환했습니다. 30년의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깃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